전국 비상시국회의 40 총선 특집 방송 총선을 겨루다 시간입니다. 저는 언론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인터뷰입니다. 오늘 두 분과 인터뷰를 하는데 두 번째 인터뷰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시는 이훈기 전 OBS 경인TV 정책국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13호 인재로 영입이 되셨습니다. 언론계에서 차출되신 셈인데요. 나름의 직능 대표성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30년간 신문기자로 방송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걸어왔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하면서 저를 영입한 이유는 방송 사유화와 관련된 싸움을 제가 치열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성과도 냈기 때문에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어떤 민주당에서 필요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ITV에 있을 때 방송 사유화에 맞서서 큰 싸움을 했는데 저희 당시 회장이 인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건을 저희가 입수했는데 그 문건 내용이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ITV를 선거 캠프화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방송에 자주 출연해서 자기를 홍보하고 그리고 방송사에 견학 오는 그 학생들은 잠재적 유권자고 그리고 그 부모들을 자기의 표로 연결시키겠다 이런 충격적인 문건을 입수해갖고 저희가 프레스센터에서 그 폭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의 양심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폭로 기자회견을 했고 그날 당일 ITV 10시에 메인 뉴스에 1분 54초짜리 리포트를 내보냈어요. 자사, 회장을 고발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죠. 어떻게 보면 회장을 고발하는 리포트를 내보냈고 아마 그게 대한민국 방송사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아직까지도 가령 지금 KBS에서 사장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의 메인 뉴스의 사장을 고발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회장은 얼마 후에 이제 퇴진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ITV 대주주가 경총 회장이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진 경총 회장이었는데 그 회장이 그 ITV 방송을 지렛대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 저항해서 치열하게 큰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방송사는 2년, 3년, 길게는 5년에 한 번씩 제어가가 있는데 저희 구성원들, 노조원들 스스로 이런 대주주하고는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제어가 때 저희가 의견을 냈어요. 우리 아예 제어가를 취소시켜 달라. 그리고 우리는 공익적이고 시청자하는 방송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제어가가 취소됐고 3년 동안 저희 구성원들이 일단 해직이 되고 퇴직금의 20%를 모았어요. 그래갖고 한 20억을 모아갖고 그 돈을 갖고 새 방송 만드는 일을 했고 그 중에 저희 조합원이 한 200명이었는데 한 50명은 월 80만 원씩 받고 상근을 하면서 어느 친구는 홍보 일을 하고 어느 친구는 새 방송의 모델을 만들고 어느 분들은 이제 대외 협력을 하고 이렇게 일을 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기자, PD, 아나운서,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었는데 세차장 일도 하고 급식 배달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3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ITV 때 MLB 야구 중계를 했는데 그 캐스터 같은 분들은 케이블 TV에 가서 거기서 캐스터 일을 하면서 월급을 타면 상당 부분을 우리한테 내고 새 방송만 그렇게 해갖고 3년 동안 저희가 풍찬노숙하고 고생하면서 그리고 경인 지역에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15,000명의 발기인을 모았는데 한겨레 신문 발기인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힘이 돼서 탄생한 게 공익정방송 OBS인데 지금 정권이 방송을 사유화하려고 하고 또 YTN이나 이런 데도 자본이 방송을 사유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갖고 제가 영입된 이유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살아있는 권력인 사주에 대한 보도를 하셨다. 그런 말씀인데 살권수란 말이 유행입니다만 그렇게 표현하면 살권 보도군요. 네.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렇다면 그 YTN이 지금 이제 그 사형화 됐지 않습니까? 방통위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름의 우려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시죠. 얼마 전에 YTN이 이제 유진으로 넘어가서 그동안은 YTN은 공적 자본이었는데 완전 사적 자본이 들어왔는데 제가 뼈저리게 방송 사회를 경험한 입장에서는 자본은 분명히 사유할 수밖에 없고 이 방송을 활용해서 자기 사업에도 활용할 테고 또 권력하고도 연을 댈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돼요. 그래갖고 저는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힘들겠지만 잘 좀 힘을 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거기 현업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고 동력이 안 되면 어떤 싸움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YTN 구성원들이 좀 힘들지만 기운을 내서 그동안 YTN이 쌓아온 어떤 명성이나 위상을 잃지 않게 일치 단결해 갖고 방송 사회화를 막아내고 YTN을 좀 좋은 방송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해서 사실 현업인들 혼자 그런 걸 하기에는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갖고 뭐 언론 시민 사회라든가 또 뭐 국회라든가 모든 분야가 같이 힘을 모아갖고 YTN이 사용화되지 않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신문과 방송을 두루 경험하신 신문 방송인이십니다. 왜 어쩌다 우리 언론이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언론의 위기는 그 언론사마다 제가 보면 뭐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조직 내 갈등이 상당히 심해요. 선후배 간의 소통도 잘 안 되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옛날에는 언론이 되게 정의롭고 지사형의 언론인도 많고 그게 어떤 언론사를 끌어가는 힘이고 되게 큰 중심이었는데 지금 그런 게 무너지고 되게 다양한 의견의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현업을 하면서 소통도 잘 안 되고 의견 통일도 안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갈짓자 행보를 하는 언론사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저는 일단 언론사별로 어떤 현업인들, 뭐 기자, PD 이런 분들이 좀 소통을 하고 각 사마다 뭐 획일적인 건 좋지가 않지만 각 사의 입장이나 어떤 보도의 방향 이런 게 좀 명확히 돼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있지만 큰 의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부부터 언론인 집안 출신의 부친도 해직자신 거로 압니다. 언론인 출신이자 한때 해직 기자로서 지내셨는데 아까 한 질문의 연장에서 지금 이 나라 언론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희는 그 3대 언론인 집안인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1945년 해방 직후에 최초의 지역 일간지 대중일보를 창간하셨어요. 그때 뭐 신문들이 대부분 그랬지만 되게 진보적인 신문이었는데 이제 그 신문에서는 3.15 부정선거 때 지역 일간지지만 모든 면을 그 3.15 부정선거로 기사하고 그래갖고 탄압도 많이 당하고 그랬고 저희 아버지도 대중일보부터 시작해서 26년간 지역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1973년 유신 때 언론 통폐합 때 강제 해직당하셨어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경인 지역에 신문사가 3개가 있었는데 사주들을 다 중정 지하실에 끌어다가 고문을 했고 결국은 뭐 사주들이 참지 못하고 그 지문날인해서 포기각서를 썼고 그리고 간부들 그때 저희 아버지는 편집부장이셨는데 간부들도 끌어다가 고문을 하고 뭐 회사가 그렇게 되니까 다 이제 강제로 해직돼서 쫓겨났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때부터 계속 해직 상태로 사셨는데 그러니까 뭐 이승만 정권에 저희 할아버지는 이승만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그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을 보면 그때보다 오히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물리적으로 되게 탄압을 받고 그랬지만 지금은 아주 교묘하고 더 힘들게 기자들을 고소고발하고 소송하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하게 만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되게 몰락하게 만들면서 더 교묘하고 집요하게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언론이나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제가 이제 3대 때니까 기자 생활하면서 옛날에 그 대중일보 시절에 기자들이 기자들의 선언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1945년 대중일보에 실린
인천 기자단 선언문인데 전 이게 항상 가슴에 와닿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신문은 흔히 불편 부당을 말하나 이것은 흑백을 흑백으로 가려 추호도 왜곡치 않는 것만이 불편 부당인 것을 확신한다. 이 다음이 중요한데 엄정 중립이라는 기회주의적 이념이 적어도 이러한 전 민족적 격동구에 있어서 존재할 수 없음을 확신한다. 여기는 엄정 중립을 기회주의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이게 되게 가슴이 와닿는데 지금 저희 언론 상황을 보면 뭐 엄정 중립이 엄청난 가치인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면 뭐 양시동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뭐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엄정 중립도 기회주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 이게 이영희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진실 추구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80년 전에 기자들의 얘기고 정신인데 저는 이런 정신을 좀 우리 모두 좀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엄정 중립이라고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기계적 중립에 그치고 또 어느 신문사 사시가 불편 부당입니다만은 사실 언론이 그 추구될 가치는 독립성이지 불편 부당이라는 것은 사실 성립하지도 않고 자칫 우를 범하는 일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대로 공영방송 장악 등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아주 극심하지 않습니까? 한때 이제 이 시청자가 주인인 공익적 민영방송을 만들려고 이제 애쓰셨고 성과도 내셨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언론 특히 공영방송 종사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고 싶습니까? 사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엄정 중립이라는 기회주의적 그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데 사실 공영방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KBS 뭐 메인 뉴스가 시청률이 떨어졌다 그래도 뭐 10% 안팎으로 나오고 그러면 5천만 국민 중에 500만은 그 뉴스를 본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종사자 스스로 어떤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영방송은 독립적이어야 되죠. 공영방송이 국영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은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것 같고 공영방송은 정말 독립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고 이 사회의 어떤 그 통합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 아주 좀 편하게 얘기하면 저번에 KBS 사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일부 이제 언론운동 진영에서는 이 사장이 저런 사장이 낙하산으로 하는데 왜 출근 저지 한번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근데 지금 현재 언론 상황에서는 그 구성원들만 너무 몰아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용기를 내고 정의롭게 뭘 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고 또 정권이 워낙 강하게 누르니까 구성원들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돌파하려면 구성원들이 물론 가장 큰 동력이고 기운을 내야 되지만 주변에서 같이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뭐 입법이나 여러 가지 뭐 저번에 못한 방송 3법 같은 거라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언론 단체들 또 시민사회도 좀 같이 하고 서로 좀 따뜻한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보고 같이 힘을 모아서 가야지 현업인들만 뭐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용기와 격려를 주면서 같이 바꿔낼 수 있고 공영방송을 지켜낼 수 있게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영방송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지 않듯이 사실상 지금은 정권의 방송 아닙니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KBS를 정권의 방송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며칠 전에 대통령 대담을 보면 대표적인 사례인데 공영방송에서 대담하는 앵커가 뭐 명품백도 명품백이라고 뭐 표현을 못할 정도고 그리고 모든 걸 그냥 정권의 어떤 안위를 위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데 그거는 뭐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왔다고 보고 정권이 계속 이걸 언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 들어서 홍길동이 자주 소환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홍길동.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대담 진행자가 언론인이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여튼
바이든 날리면 소동 이후로 그 바이든을 부르지 못한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평생 언론인으로 사시다가 민의를 대표하는 공직자가 되려고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요한 자질이랄까 자격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선출직 공직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국민의 충복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겉으로는 국민의 충복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디 자기의 어떤 사적 자기 정치를 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길이 사실 그냥 제가 요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붙여준 게 행동하는 언론인인데 저는 어떤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뭔지 이런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공직자로서 이제 고위공직자 중에는 상당히 권위주의나 엘리트주의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보다는 국민들 대중들하고 같이 하는 이런 공직자의 모습 그리고 국민을 정말 위하고 내가 국민의 충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틀의 모든 문제는 사심없이 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동하는 언론이라고 하셨는데 행동한 양심을 얘기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떠오르네요. 사실 모든 직역에서 특히 그 지식인이라면은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정치나 행정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려고 하십니까? 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행동하는 언론이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길에 맞게. 그리고 말이 아니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아까 행동하는 양심 얘기했는데 제가 행동하는 언론인 할 때 가장 가슴속에 왔던 게 행동하는 양심이 가장 와닿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래서 그런 정신을 받아갖고 행동하고 그리고 뭐 나중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거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뭐 내가 뭐 이걸 하겠다는데 그 말은 필요 없고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을 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뭐 말로 여러 가지 얘기를 암만 해봐야 소용이 없고 정말 그 자리에 가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제가 살아온 삶과 정치도 일치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마도 지역구 후보로 출마를 하실 듯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언론인 출신으로서 또 언론 정책에 관심도 있고 정책도 좀 관여하실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등원하시면은 어떤 언론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언론과 관련한 나름의 공약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방송 3법이잖아요. 어떤 공영방송의 권력 구조, 소요 구조를 좀 개편하는 방송 3법이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뭐 통과가 안 됐는데 일단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여러 언론이 있지만 일단 공영방송이 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시급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통제기구가 돼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법이나 관련법을 좀 봐서 이렇게 원래의 역할에서 탈선해서 완전히 뭐 권력이 어떤 안위대처럼 된 이런 두 기구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을지에서 법적으로 좀 고민해서 좀 입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과 제도적으로. 그리고 저는 지금 언론 생태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방송도 상당히 어렵고 뭐 뉴스타파 같은 독립언론 되게 중요한데 그런 언론도 지금 설 자리가 없는데 저는 지역방송 또 그리고 독립언론 그리고 중소언론도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입법도 좀 고민을 해서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중앙 종속적인 게 있는데 이걸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 신문들도 이렇게 보면 그냥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영과 관련해서 악순환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떤 신문의 제대로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계속 악순환이 연속 이어지는데 가령 신문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마다 지원 조례도 있고 그런데 이게 거의 사문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론은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어떤 공공재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공적인 개념에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어떤 지역 신문들 살리는 방법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등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타산이 아주 극심합니다. 이건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지금 그 공영방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에서는 거의 국영방송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정권을 위해서 그냥 하나의 도구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바뀌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일단 공영방송의 구성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있고, 더 폭넓은 시민사회가 있고, 그리고 국회가 있고, 국민들이 있는데, 다 이런 공영방송의 문제의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국민들 수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명품백을 언론에서 다 보도는 안 하지만 다 알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탄핵 관련해서도 직접 사유는 아니지만 그 심정적, 감정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거든요. 국민들 정서에는. 근데 이 괴리를 어떻게 맞추냐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이쪽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연대와 소통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현업인들, 그리고 언론운동 했던 우리 선후배님들, 그리고 국회,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런 문제의식을 묶어내서 이 힘으로 정권과 뭐 어떤 싸움을 할까 이런 걸 해야지 지금 파편적으로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을 다시 바로잡으려면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는 여러 분들을 다 모아갖고 그 힘으로 어떤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동심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종사자들이 그 마지막 핵을 이루고 그 주변에 언론 종사자들이 있고 또 뭐 시민사회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KBS 내부가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난번에 아신 대로 방심위 구성원들은 집단행동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KBS가 그 뭐 낙하산 사장도 그랬는데 생각보다 구성원들이 상당히 조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가까운 뭐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고 뭘 하고 싶은 분들도 조직이 서로 이렇게 뭉치지 않으니까 생각뿐이지 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그 구성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KBS 구성원 그리고 KBS 노드도 아주 큰 싸움도 하고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좀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서 힘있게 좀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국회는 뭐 법적인 거나 제도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큰일이 터졌을 때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 구성원들이 나올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위축돼 있고 너무나 그 정권에 좀 억눌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바로 정권이 노린 위축 효과였겠죠. 저는 보도국장 등 5개 국장 그 임명 동의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자면 무력화시켰는데 그 시점에 어떤 계기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여러 무리수 또 잘못된 정책들 가운데서 언론 정책을 포함해서 무엇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정권이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기존의 법이란 테두리가 있고 또 정책 같은 게 있을 텐데 기존에 있는 법은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령 이제 방통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렇게 굴러가는 거는 관련 법에 따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도 안 지키면서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래도 방통위도 5인 합의기구인데 지금 2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다 하고 있고, 방심위도 5인 합의기구인데 지금 2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다 하고 있고, 방심위도 5인 합의기구인데 지금 2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다 하고 있고, 방심위도
야당 추천위원 2명을 해임시키고 그쪽 인원을 한 게 이건 아주 기본적인 법이나 기본 질서조차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이나 이런 거 갖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좀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뭐 답을 찾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이번 총선에서 총선이 잘 돼서 이번 국회가 뭐 민주당이 의석은 많지만 생각보다 못했다는 국민들 대다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제대로 좀 국회가 힘을 받아갖고 가장 그러니까 국회가 비빌 언덕이 돼서 모든 걸 좀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뭐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철학도 비전도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 그 법률가 출신인데 법 취지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시는 대로 뭐 국회에서 사실 그 소수파지만은 뭐 소위 시행령 통치랄까 거부권 통치를 하고 있고, 만일에 그 국회 다수당이 되면 이제 국회 무시가 뭐 하여튼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 삼권 분립이 아니고 삼권 일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주권자들 입장에서 말씀이죠. 민주당에 대해서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개혁하시겠습니까? 사실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의석을 지난 총선에 줬는데 뭐 했냐 이런 불만이 많으시고 당연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보면은 어떤 개혁 의제나 과제에 대해서 좀 잘못한 게 있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각 분야별 개혁 의제를 명확히 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동안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아니면 더 크게 대한민국이 검찰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검찰은 우리 사회에 보면 아주 일부인데 그게 모든 걸 지배하고 그 프레임에서 모두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혁과제도 다 실종이 되고, 그래서 저는 검찰 프레임을 걷어내는 게 일단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모두 대한민국이 검찰 프레임에서 다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빨리 이런 검찰 프레임을 걷어내고 민주당이나 어떤 진보적인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 과제들을 분야별로 명확히 좀 아젠다화하고 그 과제를 갖고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 그 요번에 선거를 통해서 그 뽑힌 의원들이 좀 되게 힘있게 가서 뭐 정권도 아직은 뭐 3년 이상 남았는데 이제는 명확히 좀 힘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좀 승리를 해갖고 좀 되게 거듭나고 저도 거기에 좀 조금이나 힘을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 주권자 눈높이에서는 아니 그 통틀어 한 180석으로도 못한 개혁을 다음 국회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기자 생활을 신문방송 통틀어서 한 30년 하신 거죠? 예. 나의 대표적인 주제라고 할까요? 혹은 그 시절 에피소드? 재밌는 얘기 좀 있습니까? 재미있는 얘기보다 좀 기억에 남는 취재가 있는데, 그 90년대 중반에 구롭도 핵폐기장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이제 핵폐기장을 그 서해의 섬, 조그만 거의 무인도에 가까운 구롭도에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핵폐기장을 강력히 추진했어요. 전국 6개 부처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총력전을 하고 공권력과 또 막대한 돈을 동원해서 주민도 회유하고 언론도 상당히 그 뭐 광고도 주고 그러면서 회유 협박을 해갖고 그 당시에 언론들이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아예 눈을 감든지 축소 보도하든지. 근데 제가 이제 핵폐기장 문제를 접하고 그날 그 현장에 제일 먼저 갔는데 덕적도가 이제 그 구롭도의 모섬인데 거기 가서 취재를 하는데 이제 환경운동연합의 그때 총무국장인 분을 만나서 핵폐기장이 뭐가 문제인지 이제 하고 제가 책을 한 수십 권을 사갖고 봤어요. 봤더니 정말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취재를 하고 기사를 계속 썼어요. 1년 동안 기사를 계속 쓰는데 데스크에서 계속 안 내보내요. 10개를 쓰면 한두 개가 나갈까 말까? 그래도 이제 계속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어느 날은 이제 기자인원, 그 시절은 기자인원이 있으니까 뭐 반액은 반정부인가 이런 기자인원을 썼는데 며칠째 안 나가요. 그때 원고지 시절인데, 그래갖고 원고지를 데스크한테 집어 던지고 그만두겠다 그러고 나왔는데, 뭐 주민들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다음날 또 출근을 했어요. 또 기사를 쓰고 계속 기사를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토요일인데 구럽도에 취재를 갔다가 이제 편집국에 들어왔는데 토요일 늦은 시간인데 다 퇴근하고 편집국장 혼자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구럽도 취재 갔다 온다고 그랬더니 한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씩 웃더니 너는 니네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똑같구나.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회사에서 거의 저를 타치를 안 했어요. 제 기사. 그래서 기사 쓰고 안 나가도 또 쓰고 현장에 항상 가고, 그래갖고 1년 만에 거기 구럽도가 모래톱이 발견되고 활성단층이 나와서 이제 폐폐기장을 철회시켰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이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셔서 국과서에서 부검을 하는데 기자들을 못 믿으니까 기자들 아무도 못 불렀는데 이제 저만 그래도 인정을 해서 부검도 갔고, 그게 철회되고 이제 환영잔치를 섬에서 하는데 기자들을 공식적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저만 초청받아서 가서 이제 주민들 보고 그랬는데, 그게 그 보석밭 같은 섬 구럽도를 지켜내고 또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그 당시에는 뭐 핵폐기물 처리가 엄청 시급하다고 했는데 결국 되게 뭐 수십 년 또 밀려서도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보람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취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정도 더 얘기하면 그 옛날에 캄보디아 훈할머니라고 계세요. 네, 생각납니다.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그 훈할머니가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뭐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훈할머니는 한국에 오고 싶어 했는데 되게 조용해졌어요. 근데 마침 이제 훈할머니 그 캄보디아에서 한국 후견인 같은 분이 연결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원래는 훈할머니 고향이 경남 진동인데 인천의 전동이라고 있어요. 근데 전동이라고 전달이 돼갖고 인천의 전동이라는 데를 찾고 제가 한 달 동안 구청 가서 호적을 다 뒤지고 오래된 학교 합적부를 다 한 달 동안 뒤졌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초청장을 갖고 캄보디아 갔어요. 한국 대표부, 그때 뭐 대사관이 아니고 대표부인데 대표부에 초청장을 넣어서 훈할머니를 모시고 한국으로 왔어요. 훈할머니 그때 갔더니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고향에 가고 싶은데 아무도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할머니를 모시고 또 소녀들하고 같이 모시고 한국에 와서 훈할머니의 고향을 찾아드리고 가족을 상봉해드렸는데, 그거를 계기로 어떤 위안부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더 공론화되고 어떤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관심 갖는 좀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훈할머니 취재권도 제가 인생에서 되게 잊을 수 없는 취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구럽도 취재와 훈할머니 취재는 신문기자 시절이었는 거예요? 예. 매체 이름 아예 밝혀주시죠. 그때 그 구럽도 핵폐기장하고 훈할머니 건 제가 신문사 그 인천일보에 있을 때 했습니다. 인천일보에 있을 때 그 사실 기자들이 뭐 연차가 뭐 3, 4년차, 4, 5년차 이때 가장 취재 열심히 하고 잘 하잖아요. 그 연차 때 한 취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뭐 몇십 권 읽으셨다고 했는데 발로 뛰는 기자이자 공부하는 기자셨나요? 그게 어려우니까요. 핵 문제 어렵잖아요. 네. 아까 자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언론의 자본 문제가 내부 자본, 사주 문제도 있지만 외부 자본, 광고주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자본의 통제 오히려 더 약해진 듯 싶었는데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다시 정치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언론 통제와 관련해서 뭐 자본 얘기 좀 더 하실 만한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자본 권력에 의한 언론 폐해를 뼈저리게 느꼈는데, 저는 자본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자본은 어떤 자본은 좀 낮고 자본의 속성은 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속성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민영방송의 문제가 소유구조의 문제인데, 지금 방송법상으로 민영방송 일대주주가 40% 지분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40%에 조금 더 우호 지분을 가지면 절대 권력이 되니까 방송법의 이 40% 지분을 낮추든지 분산하든지 아니면 공적 자본을 같이 하든지, 이런 소유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으면 어떤 그 자본이 지배하는 방송은 저는 분명히 사유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본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말하자면 이제 대주주의 그 지분율을 제한하는 그런 입법도 해보실 겁니까? 예. 제 관심 많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또 선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사형화된 YTN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YTN 구성원들에게 후배 언론인들에게 좀 힘을 내는 뜻으로 파이팅 한번 하고 마칠까요? 예. 네. YTN 구성원 여러분, 파이팅!